네, 안녕하십니까.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박수진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박수진 팀장님이었는데 올해부터 과장으로 승진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승진시켜 주셔가지고. 네, 월급은 안 올랐죠? 네, 월급 얘기까지. 벌써 해가 바뀌었어요. 벌써 2017년이 네. 또 밝아왔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만 없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네. 역시 썰렁하네요. 우리는 오랜만에 해도 그러네. 작년에는 저희가 성북학개론 중에서도 성북동을 주제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또 현재의 모습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또 유서 깊은 또 마을이죠. 네. 정릉동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릉도 사실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고요. 사실 할 얘기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건 정릉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만큼 저희가 다 못하지 않을까. 네. 요런 걱정은 되지만 워낙 이야기가 많은 곳이라서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유머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약하죠.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성북학개론 최초로 방청객이 네. 지금 오셨습니다. 큰 네. 박수로 한번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와, 네. 또 설레입니다. 이게 또 아무도 없다가 또 이 청중이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네. 더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성북학개론의 이제 새로운 장르를 열 동네 바로 정릉입니다. 정릉은 흔히 이제 성북구의 대표적인 또 숲이 있고 또 왕릉이 있어서 또 휴식과 안락한 곳으로 또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정릉이라는 동명이 유래는 어디서 온 걸까요? 예, 뭐 정릉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릉이라는 능에서 왔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저희 문화원에 있는 이제 백예준 팀장님이 얘기를 글에다 쓰신 건데 정릉 사시는 분들은 정릉동 산다고 안 하세요. 꼭 정릉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릉도 1, 2, 3, 4동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꼭 정릉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무덤에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무덤 앞에 살아. 예, 근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릉 산다고 하면 거기에는 정릉동에 산다라는 느낌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도 처음에 여기 성북 문화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릉이 있어서 조사를 옛날 기록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동 내지는 정릉동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덕수궁 있는데 앞쪽 러시아 공사관 앞쪽으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이런 과정을 조금 오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동명유래가 어디서 유래됐냐 했을 때 정릉에서 유래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정릉이 얽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의 시간이 다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러면은 그쪽도 정릉동이었고 지금 성북구에 있는 정릉동도 지금 정릉동이니까 그 연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단은 정릉의 주인, 예, 정릉에 모셔져 있는 분이 누구죠? 예, 정릉에 모셔져 있는 분은 신덕왕후 강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예. 강씨입니다. 근데 저도 강씨인데 파가 다릅니다. 한자가 다르죠. 예. 달라가지고 거의 한 90%는 이제 진주강, 진양강 하는데 나머지의 강씨는 지금 여기 신덕왕후 강씨의 네. 강자를 쓰기로 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태조 이성계의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요. 사실 그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 부인이 이제 조선 시대에는 정실 부인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정실 부인,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정실 부인을 둘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향처 혹은 뭐 경처 이렇게 해서 고향에 부인이 한 명 있고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부인은 향처,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부인은 경처라고 해서 두 명의 부인을 뒀는데 신덕왕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처에 해당하는 수도에 있는 부인이네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네. 지금 뭐 그러면은 출장 갔을 때 뭐 어디 청주에 있으면 청주에 현지처가 있고 자기가 서울에 있으면 처 있고 좀 그렇게 그렇지 않나요? 이제 시대가 워낙 다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죠. 시대가 네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하고. 또 이성계 태조도 그렇고 나중에 뭐 왕건도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또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손을 보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부인을 많이 드린다라는 생각밖에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릉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 그 주인공, 무덤의 주인공인 신덕왕후 강 씨에 대한 집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신덕왕후 강 씨는 이제 사실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되게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덕왕후랑 태조 이성계가 만났던 얘기예요. 아, 지금도 정릉동 축제할 때 그 축제 타이틀 이름이 버들립 축제라고 하거든요. 예, 네네. 그렇죠. 이제 그 버들립 축제인데 그 버들립에 관한 다 아시죠?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한 장군이 말을 타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마침 그 개울가 혹은 우물가에 한 처녀 처자가 있어서 빨래를 했다고도 하고. 예, 뭐 이렇게. 물을 좀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물을 줄 때 이제 버들립을 얹어줬다. 그랬는데 이제 급히 마시고 싶으니까 왜 이렇게 버들립을 얹어줬냐 했더니 급히 마시면 취할까봐 얹어줬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뭐 청혼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 박수진 과장님도 그런 아리따운 여성분이 예. 그 커피를 타오는데 예를 들면 뭐 카페 라떼다. 그런데 하트 모양으로 딱 주면 그런 의미로 또 연결이 근데 안 되나요? 너무 나갔나? 요새는 다 하트를 만들어줘가지고 가끔 설레이죠? 그런 아니요 거 전혀 가지고. 설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장난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만남이라는 거에 대한 모티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버들립설화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가 다른 곳에서도 찾아진다고 얘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이게 이 모티브 그대로 똑같은 모티브가요 고려 왕건하고 장화왕후 옷씨 사이에 있습니다. 아, 나주 지역 기반은 나주 옷이 네,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거의 똑같은데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이제 왕건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태자로 삼은 사람이 버들립 설화의 주인공의 아들이란 점이죠. 장화왕후 옷씨 아들 해종이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이성계의 아들 이제 방석 같은 경우에는 왕이 오르지 못했지만 세자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더 나가면 이 모티브로서 이제 좀 찾아지는 건 아마 그 강성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몽설화입니다. 의외로 이 주몽설화랑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 네. 관련된 모티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몽의 어머니 이름이 유화 부인이죠. 그렇죠. 버들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화 부인의 아버지는 하백이죠. 네. 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버들립이 같은 모티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생명, 그다음에 땅, 우물 같은 거 마찬가지 생명을 뜻하고 버들립도 역시 봄에 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이미지가 땅, 생명 이런 이미지에 연결돼서 신성한 여성의 어떤 형상으로 돼 있는 어떤 것들이 그 고대에는 신화 형식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려 조선 시대에는 설화 형식으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좀 추정을 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전근대 왕조에서 건국 신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건국 주체 세력인 경우가 보통 이제 남성이나 어떤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집단을 뜻하고 기존에 있던 토착 세력이나 어떤 여성의 이미지라든지 물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합이 되면서 한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조 왕건에서도 그랬고 아까 고구려의 주몽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라에서도 좀 있지 않나요? 그 신라에서도 혁거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인인 아령이 되게 유명한데 아령은 이제 우물의 그렇죠. 우물의 이름을 딴 거고 우물 옆에 있는 용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우물에서 나온 용에서. 그러니까 결국 용도 우물도 다 이제 물의 이미지, 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비슷한 모티브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북학개론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단순히 정릉과 관련해서 버들립 설화가 정릉만의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은 이제 개국, 건국했을 때 신화의 그렇죠. 모티브, 하늘과 땅의 결합, 네. 아니면 뭐 남성과 여성의 결합, 뭐 선진 문물과 토착 세력의 결합 이런 모티브의 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제 네. 처음으로 방청객분도 오셨는데 네. 너무 다이나믹하고 좋네요. 네, 네. 소리도 나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산통 깬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버들립 설화는 네. 사실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진짜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네. 확답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계는 저쪽 동북 방면 출신이잖아요. 함흥 출신이고. 네, 두만강 압록강 변에 그쵸. 있어가지고 여진족을 제압하면서도 또 여진족 추장이 이제 이성계 아버지가 이자춘도 추장으로 예. 추대받는 존재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성계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공을 세웠어도 이제 중앙에 어떤 끈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덕왕후 집안이 되게 명문가였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문가 출신의 어떤 그 서울의 영문가 출신하고 인연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략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사실은 뭐 정근대에 네네. 연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예. 가문이 또 성장이 돼야 되고 또 그렇죠. 집권층으로서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혼인이라는 매개체로 권력을 그렇죠.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황해도 곡산 출신인 것 같아요. 그 네, 신덕왕후 아버님 강윤성이라는 분이 그렇죠. 벼슬도 보니까 문화찬성사 아주 종일품이네요. 예, 종일품이면 뭐 지금 장관이죠, 뭐 거의.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려 말 시대 때는 이제 성리학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성리학자들이 이제 대거 발탁이 되는 과정이었고 또 신흥 무장 세력이라고 해서 이성계 같은 네. 이런 무인 같은 세력들이 또 하면서 이 결합이 또 되는 거죠, 요 세력들이. 그렇죠. 두 세력이 결합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성계가 중앙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다지는데 신덕왕후 집안, 강씨 집안이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선의 최후의 국모 하면은 사극에서도 나왔지만 명성황후를 많이 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조선 최초의 국모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릉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릉이라는 그러니까 신덕왕후라는 사람이 사실은 조선의 실질적인 첫 번째 국모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씨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아마 신의왕후 한씨일 겁니다. 근데 신의왕후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신덕왕후만 이제 그 이성계가 왕위에 오를 때 같이 왕비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왕비가 신덕왕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이제 왕위를 오르기 전에 먼저 부인이 있었지만 이 부인은 왕위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개국을 하기 전에 이미 병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서의 최초 조선이라는 나라의 최초의 국모는 신덕왕후 강씨가 된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아 정릉 사신 분들은 또 명분도 설 것 같아요. 축제하실 때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이성계와 이 신덕왕후 강씨의 로맨스 네. 상당히 사랑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혼은 아까 전에 제가 뭐 정략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정말 실제로 많이 아꼈던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덕왕후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분인데 이제 왕비가 됐잖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되게 막 이제 막 좋아야 되고 자기 아들이 세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아프면 이성계가 뭐라냐면 계속해서 불사를 열고 뭐 그다음에 사면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왕비가 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일을 해야 이제 그리고 아마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런 어떤 덕을 베푸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죠. 네. 근데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세자 책봉 관련해 가지고 네. 어쨌든 나중에는 태조 이성계가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상왕으로 또 올라가고 또 함흥차사라는 말도 네. 나오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또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왕자의 네. 난도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또 신덕왕후랑 태조 이성계 사이에서 또 자식들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떤 또 순환을 겪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있었죠. 방석하고 방번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첫째 아들 이성계가 이제 그 첫 번째 신이하고 한씨 사이에서도 아들들이 꽤 많았고요. 이제 둘째 부인하고의 사이에서 신덕왕후 사이에서도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공으로 따지면 첫째 부인의 아들 신이왕후 한씨의 아들들이 공을 많이 세웠죠. 이제 첫째 아들이야 이제 뭐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떠났다고 하지만 그 외에 방간이라든지 뭐 여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방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이 세운 건 어렸던 방석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신덕하고 강씨의 소실로 예. 나온 그리고 이제 아들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신덕왕후가 소위 말하면 동맹 아닌 동맹을 맺은 사람이 이제 정도전. 그러니까 정치 감각도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태종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친모도 아니니까 또 예. 그 소실로 난 또 자기 이복 형제 남동생한테 예.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정도전 그쵸. 세력도 또 제어도 해야 되고 복잡하겠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복잡했던 게 뭐냐면요. 처음에 신덕왕후 강씨랑 이방원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능력 있는 이제 계모라고 해서 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도 좋았던 것 같고 이방원이 워낙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서로 일종의 정치적 동지 관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신덕왕후가 어려웠을 때 이제 이방원이 신덕왕후랑 신의왕후를 같이 피신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이게 나쁘진 않았는데 결국 이제 세자 책봉 과정에서 틀어졌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신덕왕후 강씨가 이제 죽게 되고 병으로 예. 그다음에 그 세자로 책봉이 되었던 예. 그 신덕왕후 소실의 예. 태자도 어떻게든 또 예. 이렇게 제거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런 이제 다 상황이 된 죽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또 조선 최초의 국모이면서도 조선 시대 최초의 왕릉이 바로 신덕왕후 예, 강씨네요. 정릉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왜 그 위치를 보통 예제라고 해가지고 무덤은 어디 몇 킬로 바깥에 뭐 이렇게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궁궐 바로 근처에다 이렇게 또 생기게 됐죠. 이게 보통은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사대문 안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 사대문 안에는 무덤을 못 만들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이성계가 제일 처음에 어긴 거죠. 예, 그러니까 신덕왕후가 아프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 이성계는 주변에 이제 왕릉을 많이 찾아갔다 그래요. 어디가 좋을지. 그래서 여기 안암동도 왔었고. 네, 처음에 안암동이 정릉의 후보지였다고 또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뭐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오고,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안 된다 싶어서 결국은 사대문안 지금 아까 전에 방선무 국장님이 처음 언급한 정릉 자리에다, 덕수궁 자리에다가 이제 왕릉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동극장 있는데 정동이라는 동 유래가 예. 바로 정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동이라는 동명 유래도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동이라는 동면 자체가 정릉이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진을 좀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사진을 찾을 동안 또 말씀드리면 예, 여기가 지금 정동 일대입니다. 좀 사진이 좀 작게 났는데요. 네. 여기가 덕수궁이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쪽이 서울시 의회에 있는데 여기 나중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요. 흥천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네, 그러니까 지금의 흥천사도 지금 성북구 정릉 있는데 앞쪽에 교수단지 사이에 두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흥천사도 예. 바로 정동 있는데 정릉의 옆에 그렇죠. 세워졌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 최초의 왕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사진이 지금 광통교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청계천에 가다 보면은 다리가 쭉 있는데 예.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죠. 예, 거기 밑에 가면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이걸 보여줬냐면 원래 정릉은 규모가 되게 컸습니다. 그죠, 최초. 네, 정릉. 그러니까 지금 정동에 있었던 정릉은 규모가 제일 컸고 조선시대 최초의 왕릉답게 이제 고려시대 마지막 실질적인 왕릉인 공민왕릉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공민왕릉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추정을 해봤는데 그 논문들을 봤더니요. 지금 정릉에 지금 이 장대석이나 이런 이렇게 그 돌들 남아 있는 돌들을 봤을 때는 태조 이성계의 능인 권원농보다 컸다 그럽니다. 그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돌을 잘 다듬었잖아요. 예쁘게. 네, 정교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네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면 이건 일부러 좀 뒤집어 놨은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놨죠. 밟고 다니라고.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강통교에 지금 원래 정릉에 이제 석조물이나 장대석이나 이런 호석들을 사용했던 거를 뽑아다가 왜 청계천 다리에 받치는 돌로 썼을까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여기 이게 지금 공민왕릉의 모습이거든요. 공민왕
고려 공민왕 네네.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장인이 비슷했거나 기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강성문 국장님이 얘기한 거를 좀 이어서 가면, 그러니까 상황이 됐잖아요, 이성계가. 근데 네. 사실은 이성계가 상황이 됐어도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이방원이 감히 정릉을 옮길 생각은 못 합니다. 네. 워낙 아버지가 아꼈던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했던 건 뭐냐면 능 주변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서 이제 능원을 훼손시키는 그쵸. 전략을 그거를 펼쳤네요.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성계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 왕릉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에서 둘 다 정실이었지만 이제 둘째 부인은 첩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금의 정릉 위치로 쫓아내는 거고요. 지금 이장을 시키는 거고, 원래 있던 정릉의 어떤 성물들은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광통교가 네. 나무로 만든 광통교가 무너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야, 그 돌을 여기다 쓰자 해가지고 이제 석재를 광통교 만드는데 쓰는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다리라는 건 누구나 다 밟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릉에 있던 성물들을 이제 다리로 만들어서 밟고 다니게 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왕자 쿠데타로 인해서 본인이 태종으로 즉위도 하고 예, 예. 또 이성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곧바로 그 정릉을 신덕후 강씨의 능을 이쪽으로 성북구 쪽으로 옮기면서 남은 성물들은 또 마침 또 홍수가 났으니까 예, 청계천에 다리를 만드는데 그렇죠. 이 광통교를 재건하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백성들도 그 다리를 밟게 그렇죠. 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그런 신분도 국모에서 이제 뭐 평인으로 됐다고 뭐 얘기를 후궁이나 뭐 평인 정도 평인으로 됐다가 격화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정릉을 보시면요, 사실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이거 이제 복원을 한던 건데도요, 현종 때 복원을 한 거에도 불구하고 작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신도 있는 부분들도 워낙 좁아서 이렇게 꺾여져 있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워낙 이제 좀 외진대로 옮겨놨다. 그리고 이게 왕릉 취급을 안 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성저 심리라고 해서 네. 왕릉 만들 때는 심리 박 백리 안에 보통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양도성 성곽부터 그렇죠. 심리. 박 백리 안 네. 이게 만드는데 이거는 정릉도 그러면 심리 안에 심리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안에 있으니까 왕릉 취급도 안 한 거죠. 아, 오히려 안 한 거죠. 참 묘한 예, 스토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심리 안쪽에 있는 근교에 자리 잡긴 했지만 어쨌든 버려진 느낌으로 정릉이 맞습니다. 방치돼 있다가, 그리고 위패나 이런 것도 안 모시고 제사도 잘 안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언제 이게 복권이 될까요? 이게 이제 현종대인데요. 그 현종대가 이제 어느 시대냐면 현종대 활약했던 가장 유명한 이제 선비 중에 한 명이 송시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종대 그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권 작업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는데, 송시열이 현종대에서 가장 이제 뭐 복권을 여러 명 복권을 시키는데 끝까지 복권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덕왕후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를 졸라서 이제 복권을 한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복권이 되는 날 네. 비가 왔다. 그게 이른바 세원지우라고 해서 한이 원한을 이제 이렇게 씻어주는 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덕왕후 강씨의 눈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신덕왕 씨의 눈물일 것도 같고,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국모였다가 가장 이제 잊혀졌던, 그러니까 정릉을 찾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릉을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릉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사자를 아차산으로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관리들을 파견해서 찾아봐라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아차산까지. 사실 왕조실록만 펴봐도 나오는데 관심이 없었네요. 네, 진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집들 보다가 아, 정릉이 지금 정릉 거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라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완전히 그 잊혀졌던 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뭐 혹시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정릉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그 역사적으로 간략하게나마 쫙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릉은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휴식의 안식처이자 녹지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또 사람 살기 좋은 동네로 네, 대표되는 곳이기도 하는데,
또 조선왕릉은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해야 되는 의무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제 버려지기도 했고 이제 현종 때 다시 이제 복원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이 이게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뭐라 그러죠? 제실 같은 것도 사실 다 이제 파괴됐다가 근대 네, 현대 와서 이제 최근에 다시 복원됐죠. 복원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왕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버려졌던 거고 잊혀졌다. 그러니까 왕실 조선 왕실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이제 뭐 그 역할까지 되게 축소됐거나 없어졌던 거였는데 이제 그것이 그 현대 초기에 더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모순돼 지금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어떤 거냐면 일제강점기에도 이왕가라는 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이왕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왕가 관련된 부서에서 조선왕릉을 관리를 했어요. 네, 실제로. 직접. 네. 예. 종실에서 그러니까 예, 종실에서 했다는 운영을 한 거죠. 거죠. 근데 오히려 해방되고서는 더 관리가 안 됐던 것 부분도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한국 현대사가 워낙 복잡하게 돌아갔고 한국 전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는 건 네. 참으로 좀 다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왕릉으로서의 이제 정릉도 있었지만 최근에 영화가 있었죠. 히트했던 영화 바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풋풋한 남녀의 이제 로맨스의 그렇죠.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설레었어요. 야, 드디어 우리 지역구 또 문화유산이 홍보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네네. 하면서 또 유명한 또 배우 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남자들은 수지를 기억하고요, 여자분들은 이재훈을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이름도 몰라요. 이철인지도 뭔지 모르겠고 예. 하여튼 어여쁜 수지 그 가수이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방송하는 타이틀 제목도 성북학 개론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때문에 저희가 성북학 개론이라는 타이틀을 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좀 감동받은 그 글귀가 있었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영화의 첫 부분에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한 건축학 개론을 담당하는 그 대학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축학 개론의 시작입니다. 이 멘트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성북학 개론이라는 타이틀도 정했고 내 고장, 내가 살고 있는 곳, 또 내가 다니는 곳의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이자 문화이자 이 지역에 대한 지역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너무 좋았었고 또 이 영상들을 화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해서 그 촬영 장소를 다 검색을 해봤더니 홍살문 있는 데는 정릉 안이 맞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아니었죠. 다 아니었어요. 네. 그 시장통은 수유시장이었고 또 그 골목길은 창신동이었고 네. 한옥은 또 익선동이었고 아쉽게도 장소는 홍살문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 어떤 컨텐츠라든지 네. 또 아까 광통교에 나왔던 문양들도 지역 축제나 디자인을 할 때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역사성도 있고 명분이 설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읽어줬던 글귀는 성북학 개론 우리가 아예 일을 시작할 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제가 좀 항상 이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우분들도 좀 섭외가 되면 또 다시 리마인드 건축학 개론 해가지고 정릉을 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뭐 축제라든지 소통하는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오랜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예, 다 됐네요. 다가오네요. 예. 어떡하죠 이거? 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정릉동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역사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릉의 원찰이라고 할 수 있는 흥천사, 또 한때는 신흥사라고도 불렸죠. 그렇죠. 이 절 사찰에 대한 의미와 그 순환의 역사라든지 현재까지의 흥천사의 의미 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진 과장님. 네, 아유,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참 예전에는 시간 딱딱 맞췄던 것 같은데 시간 네.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긴장을 했나 봐요, 저희가. 네. 그래서 좀 괜히 말만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항상 반성하면서 예. 나날이 발전하도록 노력합시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